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춘천의 모텔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춘천에서 아버지를 도와 모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맡아 모텔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멀티플레이어로 일하고 있죠. 저희 모텔에서는 새벽에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CCTV, 엘리베이터, 그리고 꿈과 관련된 경험을 들 수 있죠. 모텔의 카운터 구조는 일반 호텔처럼 개방형 프론트가 아니라 방 안에 프론트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는 커튼을 치고 쉬거나 누워서 TV를 보곤 합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눈을 떴는데 습관적으로 TV 위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는 주차장, 카운터 앞, 엘리베이터, 각 층 복도를 보여줍니다. 먼저 카운터 앞 CCTV를 확인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님이 외출했다가 돌아왔나? 센서가 고장났나? 손님이 들어왔는데 벨이 안 울리네.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객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방에 들어가면 객실 관리 컴퓨터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데 아무 소리도 없었죠. 카드키를 잘못 사용했나 싶어 다시 CCTV를 확인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착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CCTV를 확인했지만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이 부동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카운터 의자에 앉아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엘리베이터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CCTV를 보니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채로 식은땀을 흘리며 30분 정도 가만히 있었고 용기를 내어 CCTV를 다시 확인했을 때 그 형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손님이 TV가 나오지 않는다고 6층으로 올라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TV를 고쳐주고 내려오던 중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손님이 엘리베이터를 잡아놓고 걸어갔나 싶어 닫힌 버튼을 눌렀지만 문이 덜컹하며 다시 열렸습니다. 몇 번이고 닫힌 버튼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단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 차단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초기화되는 걸 보고 안심했지만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한 일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경험은 혼자 술에 취한 손님이 힘없이 방을 잡으러 오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퇴실하지 않아 제가 방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큰 TV 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욕조에서 물소리가 들려 다급하게 손님을 불렀더니 다행히 대답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나왔지만 그날 이후로 모텔에서의 모든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모텔 전체에 전기가 나가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축축한 지하실에서 전기판을 확인하려는 순간 차가운 손길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텔 안에서 이상한 소리와 기온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거나 발걸음 소리, 속삭임 같은 것들이었죠. CCTV를 확인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서 들려왔습니다. 한밤중 카운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던 날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도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귀신의 존재를 점점 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불안과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모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모텔의 분위기는 더욱 음침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마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들에 점점 더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1시쯤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있는 창고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인가 싶어 신경 쓰지 않았지만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창고 쪽을 확인하려다가 순간 멈춰 섰습니다. 문득 느낌이 이상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 너머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득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그 순간 창고 쪽에서 다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다시 문을 열고 확인했는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별다른 일이 없길 바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CCTV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켜지더니 엘리베이터 쪽에 이상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지만 화면 속 형체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게 늘어진 머리와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진 자세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체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채 화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 형체는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아무도 누르지 않았는데도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보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무언가 다가올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문이 멋대로 열리고 닫히거나 버튼이 눌리지 않아도 엘리베이터가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손님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4층에서 손님이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전화로 응답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4층으로 올라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4층 복도는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전등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손님이 머물고 있는 방을 찾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중 욕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욕실 쪽으로 다가가자 문틈 사이로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문을 열자 욕조 안에 검은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물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욕실 안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며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겁에 질려 방을 나와 카운터로 돌아왔지만 그 소리는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4층에서는 누구도 묵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텔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방을 청소하던 중 벽에 새겨진 이상한 글자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글자들은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낸 듯한 흔적이었고 내용은 이해할 수 없는 문자들이었습니다. 매번 이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국 가장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카운터에서 일을 하던 중 누군가 카운터 앞에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확인했을 때 그 형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모텔의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 방으로 찾아오던 처녀 귀신. 제가 병역 특례를 할 때의 일이에요. 집에서 특례 공장이 너무 멀어서 중간 지점에 있는 원룸을 구했습니다. 원룸은 흔하고 작은 구조였죠. 집주인 아저씨는 전엔 여자가 살았다고 하며 깨끗하다고 강조했어요. 그 말을 듣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를 갈 때 짐은 옷가지와 컴퓨터, 잡동사니 정도였어요. 짐을 방에 널어놓고 친구들과 삼겹살에 술을 한잔 했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며 늦게까지 먹고 마신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해서 짐 정리는 다음 날로 미루고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누군가 제 어깨를 치며 일어나요. 라고 말했어요. 놀라서 깨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혼자 사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꿈인가 싶어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 라면을 끓여 먹고 짐을 좀 정리한 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옆에 누군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천장을 보고 자는데 옆으로 자기도 하거든요. 그날은 옆으로 누웠는데 등 뒤로 인기척이 났어요. 그리고 확실히 여성의 물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겁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뒤돌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벽을 바라본 채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대체 그게 뭐였을까 생각하며 출근했어요. 이후에도 그녀는 가끔 나타났습니다. 제 등을 찰싹 때리며 늦잠을 깨우기도 하고 등 뒤에서 기대거나 제 어깨를 감싸며 자라고 말했어요. 그 일이 계속되자 저도 베개 2개를 준비하고 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녀의 얼굴이 궁금해졌습니다. 착한 귀신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얼굴을 봐도 될까요?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얼굴이 보기 흉해요. 등 돌리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서워질까봐 등을 돌리지 않고 잠들었어요. 그렇게 2달 동안 약 20번 정도 그녀를 만났습니다. 저를 깨워주고 자장가도 불러주던 그녀는 점점 익숙해졌고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룸에 산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를 원룸에 초대했는데 한편으론 그녀가 올까 걱정됐어요. 다행히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2사람이 겹쳤던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흐느끼던 소리를 들었던 그날 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차마 불을 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자니 그 느낌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가 제 바로 옆에서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순간 귓가에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요? 몸이 굳어버린 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방 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방 안에는 기이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분명 정리해둔 짐들이 뒤엉켜 있거나 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상한 일들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밤이면 방 안에서 누군가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는 침대 옆을 맴돌다가 점점 가까워졌고 매번 제 머리맡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저는 꿈에서 깨듯 눈을 떴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서 어떤 여자가 제 발치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긴 머리가 얼굴을 덮고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찢긴 듯한 상처투성이었고 한쪽 눈은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왜 나를 잊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고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침대 위로 천천히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손이 제 발목을 붙잡고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소리는 이상하게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전등이 갑자기 깜박이며 켜졌습니다. 불빛 아래 그녀는 사라져 있었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섬뜩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꿈은 계속되었고 꿈속에서 그녀는 매번 울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왜 나를 떠났어요? 이 일이 계속되자 결국 저는 그 원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방을 돌아봤을 때 문득 침대 머리맡 벽에 이상한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낙서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흔적이었고 글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게.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고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그 원룸을 떠난 후에도 몇 달 동안 악몽은 이어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제가 모르는 낯선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항상 그곳을 도망쳐 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그녀가 나타난 장소가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떠난 원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서 깨어난 순간 저는 한 가지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몸은 여전히 그 원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3번째 이야기, 소녀원. 지금은 사라진 히로시마의 심령 장소인 소녀원에서 내가 10대 시절 겪은 이야기다. 소녀원은 사용하지 않게 된 뒤 폐허가 된 여자 형무소의 별명이다. 히로시마에서 유명한 심령 장소 중 하나였다. 당시 면허를 따서 운전에 재미를 붙인 젊은이들은 밤마다 심령 장소를 찾아다니곤 했다. 코이 언덕, 우오키리댐, 나바라 계곡 등 여러 곳이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소녀원은 특히 폐허가 된 부지를 돌아다니는 분위기로 유명했다. 그날 우리는 남자 셋, 여자 셋, 총 6명이었다. 친구 아버지의 승합차를 타고 소녀원으로 향했다. 소녀원에서는 살해당한 왕따 수감자의 귀신이 나온대.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며 여자애들을 겁주곤 했다. 좁은 길을 조금 올라가 소녀원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는 이미 세단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 있는 듯했다. 먼저 온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따라 차를 세우고 소녀원으로 들어섰다. 중앙통로 대신 건물 뒤쪽 산길로 올라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 남자들은 신선하다며 떠들었지만 여자들은 점점 가기 싫어하는 눈치였다. 결국 모두의 의견에 따라 다시 창문을 나가 현관으로 향하기로 했다. 그런데 현관에서 먼저 온 사람들과 마주쳤다. 우리 6명 모두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곧 안도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상대는 4명이었고 그중 여자도 2명 있었다. 완전 쫄았어. 우리는 웃으며 분위기를 풀었지만 곧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지나쳐 안쪽으로 향했다. 정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 조용히 얘기했다. 뭐야, 저거. 무섭잖아. 멀리서 건물을 지켜보던 우리는 그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와 뒤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봤다. 침묵이 이어졌고 누군가 이만 돌아갈까? 하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건물 안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다행히 그들과 다시 마주치지는 않았다. 입구로 나오자 그들이 세단 근처에 서 있었다. 그들은 문 앞에서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 쪽을 뚫어져라 보는 그들의 태도는 짜증스럽고 불쾌한 분위기를 풍겼다. 친구 한 명이 참지 못하고 너희들 뭐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한 채 차에 올라탔고 출발할 때까지도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차 안에서는 짜증 섞인 투덜거림이 이어졌다. 그런데 여자애 한 명 귀엽지 않았냐? 머리가 짧은 여자애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넘어갔다. 운전하던 친구가 말했다. 여자가 있었다고.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제대로 안 봤나 본데. 여자애가 없었던 것 같은데. 대화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그런데 그 차에 다 어떻게 탔지?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았냐? 나는 말했다. 차 주변에는 4명밖에 없었어. 너희가 말하는 8명은 누구야? 차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4명은 확실히 아니야. 그러자 운전하던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2명밖에 못 봤어. 결국 진실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여자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남자들만 남은 우리는 다시 한번 소녀원으로 가보기로 했다. 입구로 접어들자 차 주변에 4명이 서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두려움을 느꼈다. 운전하던 친구는 급히 차를 후진시켰고 우리는 그곳을 떠났다. 그로부터 1년 후 다른 친구들과 소녀원을 방문했다. 입구에 도착하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봤던 하얀색 오래된 카롤라가 여전히 서 있었다. 먼지투성이에 풀이 무성한 그 차는 그때 이후로 계속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소녀원 근처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야, 우리 그때 소녀원에 갔을 때 이상했던 거 있잖아. 혹시 그때 거기 뭐가 남아있는지 확인해보는 거 어때? 나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냥 궁금하지 않냐? 이제 철거됐다며. 근데 만약 뭔가 남아있다면 그게 뭔지 알아야 할 것 같지 않아? 결국 나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그곳을 찾아가기로 했다. 소녀원이 있던 장소로 향하는 길은 한밤중의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폐허가 철거된 뒤로 그 자리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지 궁금하면서도 그곳에 다시 간다는 사실이 점점 무서워졌다. 마침내 소녀원이 있던 자리에 도착했다.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터가 있었다. 봐,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공터야.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차에서 내려 공터를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주변은 조용했고 멀리서는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야, 저기 뭔가 있지 않냐? 우리는 그가 가리킨 곳을 바라봤다. 공터 한가운데에서 희미한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무언가 서 있는 사람의 형체 같았다. 뭐야, 누군가 있잖아. 우리는 모두 긴장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체는 점점 뚜렷하게 보였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는 무언가였다. 갑자기 형체가 우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이상한 속도로 다가왔다. 야, 차로 돌아가자. 누군가가 소리쳤고 우리는 모두 황급히 차로 달려갔다. 차에 올라타고 문을 잠근 뒤 우리는 공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형체가 갑자기 사라졌다. 뭐야, 어디 갔어?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다. 하지만 공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자, 빨리. 운전하던 친구가 가속 페달을 밟아 공터를 벗어났다. 하지만 도로에 들어선 뒤로도 우리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차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뒷좌석에 앉아있던 친구가 소리쳤다. 뒤에 뭐가 있어? 우리는 모두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뒷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인간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인간이 아니었다. 더 빨리 달려. 운전하던 친구는 차를 더욱 빠르게 몰았다. 하지만 그 형체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도로를 질주했다. 그 형체는 멀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형체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차 바로 뒤에 붙었다. 야, 뭐야? 뭐냐고 이거. 뒷좌석에 앉은 친구가 거의 울듯이 소리쳤다. 운전하던 친구는 속도를 최대한 높였지만 그 형체는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차 내부에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썩은 냄새와도 같았고 습한 흙냄새 같은 느낌도 있었다. 뭐야, 이 냄새는. 우리 모두가 코를 막았지만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차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들려오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 멈춰. 차 세워봐.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외쳤지만 운전하던 친구는 겁에 질려 계속 차를 몰았다. 멈추라고. 뒤에 뭐가 있다고. 결국 차는 급히 갓길에 멈췄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차에서 뛰쳐나왔다. 밖은 조용했다. 하지만 차를 내려다본 순간 우리는 차 뒷유리창에 선명한 손자국을 발견했다. 손자국은 마치 차 안에서 밖으로 뻗은 것처럼 뒷유리에 찍혀 있었다. 안에 누가 있었던 거 아니야? 친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차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내부를 확인했다. 차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썩은 냄새는 가시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어. 빨리 여기서 나가자. 운전하던 친구가 말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 형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여전히 등 뒤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시선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나는 계속 그 시선을 느꼈다. 방문을 닫고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웠지만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내 방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방문 밖에서 무언가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방문 앞에서 멈췄다. 방문 앞에서 멈춘 소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소리처럼 낮고 일정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때 방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두 눈을 꼭 감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뚜렷하게 느껴졌다. 방 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는 것을. 그 존재는 천천히 내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확실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숨소리는 더 가까워졌다. 나는 이불 속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머리맡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과 함께 누군가가 내 이불을 살짝 당겼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온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이불이 조금 더 당겨졌을 때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힘껏 이불을 잡아당기며 눈을 떴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창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창문을 닫고 불을 켠 채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나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친구들 모두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나도 밤에 누가 방에 들어온 것 같았어. 근데 문은 닫혀 있었는데 이상하게 느껴졌어. 난 뭔가가 침대 밑에 있는 느낌이었어. 근데 무서워서 확인도 못했어.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그날 본 형체가 우리 모두를 따라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항상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에 시달렸다. 특히 밤이 되면 우리는 절대 방 안에 불을 끄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같이 다시 그 공터에 가보자고 말했다. 그곳에 남아있는 무언가를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고 했다. 우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한밤중이 아니었다. 낮에 같지만 공터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공포는 밤과 다르지 않았다. 공터를 천천히 걷는 동안 우리 모두는 말을 잃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공터의 중심에 다다르자 우리는 멈춰섰다. 땅 위에는 사람 손 모양의 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자국은 땅 속으로 깊게 이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땅 속에서 기어 올라온 것 같았다. 땅 속에서 기어 올라온 것 같은 그 손자국은 비정상적으로 길고 날카로워 보였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잃었다. 누군가 입을 때리는 순간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한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점점 더 뚜렷해지는 형체는 사람의 모습과는 확실히 달랐다. 그것은 사방으로 찢어진 잎처럼 보이는 것을 드러내며 기어오고 있었다. 몸은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고 움직임은 끊임없이 부자연스러웠다. 빨리 차로 돌아가자. 한 친구가 속삭였지만 우리는 이미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상한 기운이 우리를 감쌌다. 지금이야. 뛰어. 다른 친구가 소리쳤고 우리는 정신없이 공터를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뛰는 동안에도 등 뒤에서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겨우 차에 도착해 문을 열고 올라타는 순간 뭔가가 바로 뒤에서 나를 잡으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을 닫고 잠그자마자 그 형체가 차 바로 앞에 나타났다. 출발해. 빨리. 운전하던 친구가 미친 듯이 차를 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형체는 앞에서 그대로 서 있었다. 차가 그 형체를 향해 다가가는 순간 그것은 갑자기 사라졌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창문. 누가 보고 있어. 모두가 동시에 창문을 돌아봤다. 하지만 창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차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숨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렸다. 이 차 안에 있어. 한 친구가 소리쳤고 우리는 공포에 질려 차를 세웠다. 모두 차에서 뛰쳐나와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차는 텅 비어 있었지만 안쪽 유리창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손바닥 자국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차 내부에서 찍힌 것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공터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며칠 뒤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 전화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희미하게 들려오는 숨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그 숨소리는 그날 밤 들었던 것과 똑같았다. 점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밤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다. 또 다른 친구는
거울 속에서 이상한 형체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 형체는 분명히 그날 봤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지만 어떤 이상한 기운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 기운은 강해졌다. 내가 자는 방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났다. 마치 썩은 흙냄새와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섞인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나는 방 창문에 서린 김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닦았다. 그런데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뭔가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림자가 스쳤다. 창문 너머로 본 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지만 그 모습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것은 날 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다시 창문을 쳐다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친구들과 만나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희들도 느껴? 뭔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아. 한 친구가 말했다. 다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젯밤 집 거실에서 누가 내 옆을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어. 근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 우리 모두 그날 이후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공터에 있었던 일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며칠 뒤, 그중 한 친구가 소식을 전해왔다. 나 소녀원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 근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 그는 폐허가 철거되기 전에 그곳에서 여러 실종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중 몇 명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실종자들 중 일부는 철거 후에도 어딘가에 남아 있다는 얘기가 있어. 이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창문 밖에서 뭔가를 느꼈다.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그것이 빠르게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 그것은 방 한가운데에 남겨진 흑발자국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온몸을 떨며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친구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나도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어. 방 안에 흙냄새가 나더니 침대 밑에서 누군가 기어 나오는 것 같았어. 우리는 모두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공터에 다시 가자는 말은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고 우리는 점점 더 자주 기이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형체가 흔들리고 창문 너머로 들리는 속삭임, 그리고 한밤중에 들리는 발소리. 우리 중 한 명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음 날 그가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다. 영상 속에서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흙먼지가 천천히 떠올랐다. 그리고 카메라의 초점이 흐려질 때마다 희미한 손자국 같은 것이 화면에 나타났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무언가가 카메라 바로 앞에 다가와 검은 형체로 화면을 완전히 덮었다. 그 영상은 우리 모두의 공포를 극대화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방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릴 용기가 없었다. 그저 침대 위에서 온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그 존재는 분명히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낮게 들리는 발소리가 내 귀에 선명히 들어왔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내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눈을 꼭 감고 어떻게든 정신을 붙들어 매려 했지만 너무 두려워서 손발이 마비된 것 같았다. 갑자기 침대 밑에서 차갑고 축축한 손이 내 발목을 잡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뛰쳐나갔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대 밑을 확인했지만 거기에는 어두운 공간과 흙먼지뿐이었다. 그런데 방 안에 남아있는 썩은 냄새는 더욱 강해졌다. 나는 도저히 이 방에 있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친구들과 만나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한 친구가 말했다. 소녀원에서 시작된 일이니까 결국 그곳으로 다시 가야 할 것 같아. 나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친구들의 의견에 밀려 결국 다시 그 공터로 가기로 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차를 몰고 공터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공터를 걸어가기 시작했다. 땅은 축축했고 어딘가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다. 그리고 공터 한가운데 우리는 다시 그 손자국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손자국이 마치 땅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더 깊게 새겨져 있었다. 저기 봐. 한 친구가 소리치며 가리켰다. 멀지 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빛은 바닥에서 시작되어 천천히 우리 주위를 맴돌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변했다. 무언가가 우리를 감싸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여기서 빨리 나가자. 한 친구가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걸어온 방향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것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눈과 입이 없는 얼굴이었다. 그것은 천천히 다가오며 입이 없는 얼굴에서 희미한 웃음소리를 냈다. 우리는 모두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빨리 도망쳐. 누군가 소리쳤고 우리는 미친 듯이 공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계속 뒤따라왔고 우리는 결코 그것을 떨칠 수 없었다. 우리는 공터를 벗어나 도로로 달려갔지만 그 발소리는 여전히 우리를 쫓아왔다.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었지만 분명히 그것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차까지 가. 빨리. 운전하던 친구가 소리쳤고 우리는 전력으로 차를 향해 뛰어갔다. 드디어 차에 도착해 문을 열고 올라탔지만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젠장, 뭐야? 왜 이래? 친구는 열쇠를 돌리며 소리를 질렀고 우리는 모두 차 창문 밖을 주시하며 숨을 죽였다. 그 형체가 차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눈과 입이 없는 얼굴이 창문에 비쳤고 차 안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갑자기 형체가 차의 본네 뒤로 올라왔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시동 걸려라, 제발. 친구가 다시 열쇠를 돌리자 차가 굉음과 함께 시동이 걸렸다. 차는 급히 출발했고 그 형체는 본넷에서 굴러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달리는 차의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무언가의 존재감이 우리를 공포에 빠뜨렸다. 뒷좌석에 앉은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형체는 뒷좌석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 얼굴은 점점 뒤틀리고 있었고 희미한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운전하던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차를 도로에서 벗어나 인근 숲으로 돌진했다. 차는 나무를 들이받고 멈췄고 우리는 모두 차에서 뛰쳐나왔다. 숲은 깜깜했고 주변에는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형체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여러 개의 형체가 숲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눈도 입도 없는 얼굴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무작정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뛰든 그 형체들은 계속 나타났다. 그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움직였지만 그 존재감은 우리를 더욱 압박했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겠어. 한 친구가 소리쳤다. 우리는 점점 체력이 떨어졌고 마침내 숲 한가운데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형체들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다. 그 순간 숲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낮은 울림이 들려왔다. 그 형체들은 동시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형체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다가왔다. 그 순간 가장 앞에 있던 형체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그 형체는 땅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다른 형체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주변의 기운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섬뜩한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차로 돌아왔을 때 차는 멀쩡히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차를 확인하고 다시 도로로 나와 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차를 몰았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운전하던 친구가 갑자기 말했다. 뒤에 아직도 누가 있는 것 같아. 모두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잖아. 한 친구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차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분명 창문이 모두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 내부를 감쌌다. 썩은 냄새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됐어. 운전하던 친구가 속삭였다. 그의 손이 핸들을 쥔 채로 떨리고 있었다. 차는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가 멈췄고 주변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다. 그때 차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발소리는 차 주변을 서성이는 것처럼 들렸다. 밖에 뭐가 있어?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차 바로 옆에서 멈췄다. 갑자기 차의 앞유리창에 손바닥 자국이 찍혔다. 그 손바닥은 차 안쪽에서 밖으로 찍힌 듯한 이상한 방향이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뛰쳐나왔다. 하지만 밖은 더 끔찍했다. 주변에는 우리가 봤던 형체들이 곳곳에 서 있었다. 그들은 눈도 입도 없이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망쳐. 한 친구가 소리쳤고 우리는 다시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숲은 어두웠고 나무 사이를 뛰는 동안에도 그 형체들은 계속해서 따라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의 모습이 점점 더 변해갔다. 그들의 몸은 점점 뒤틀리고 있었고 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우리를 압도했다.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한 친구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만큼 지쳤다. 결국 숲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그 손자국이 찍힌 땅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손자국이 더 깊고 넓게 새겨져 있었다. 마치 수십 개의 손이 땅을 파헤친 것처럼 보였다. 그때 갑자기 땅 속에서 무언가가 기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땅이 부서지며 손이 뻗어나왔다. 그 손은 썩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 아래에서는 이상한 형체가 올라오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다시 힘을 내어 달리기 시작했지만 그 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왔다. 마침내 우리는 숲을 빠져나왔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의 기억은 계속 우리를 괴롭혔다. 방 안에는 항상 축축한 기운이 감돌았고 거울이나 창문에 비친 모습이 가끔 이상하게 느껴졌다. 심지어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와 속삭임은 우리를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다. 우리는 결국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돼. 한 친구가 말했다. 우리를 따라온 거라면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억누르고 결국 다시 그 공터로 돌아가기로 했다. 더 이상은 도망칠 수 없었고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내야만 했다. 한밤중 우리는 차를 몰고 공터에 도착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조차 우리를 압박했다. 공터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우리 모두는 땅속에서 올라오는 기묘한 울림을 느꼈다. 발밑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진동이 우리 몸 전체를 감쌌다. 뭔가 다가오고 있어. 한 친구가 중얼거렸지만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공터를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공터 한가운데에서 다시 그 손자국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손자국들이 마치 우리를 향해 몰려오는 것처럼 땅에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바람이 일었다. 그 바람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여기서 끝내야 해. 운전하던 친구가 말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이었다. 우리는 손자국이 모여있는 중심부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뭔가 나올 것 같아. 한 친구가 속삭였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갑자기 땅이 크게 갈라지며 그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거대한 손이었다. 썩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날카로운 손톱이 반짝였다. 손은 땅을 움켜쥐며 천천히 자신을 끌어올렸다. 그 뒤를 이어 뒤틀리고 기괴한 형체들이 땅 속에서 쏟아오르기 시작했다. 끼어! 나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공터를 벗어나기 위해 달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형체들은 우리를 둘러싸며 점점 좁혀왔다. 한 친구가 갑자기 넘어졌다. 우리는 멈춰서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때 형체 중 하나가 다가와 그를 붙잡았다.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형체는 그를 땅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안 돼, 놔줘. 우리는 친구를 붙잡으려 했지만 땅은 너무 단단했고 형체의 힘은 너무 강했다. 그 친구는 결국 땅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용기도 없었다. 그저 공터를 벗어나기 위해 마구잡이로 달렸다. 그 형체들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왔지만 우리가 공터를 완전히 빠져나가자 갑자기 멈춰섰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고 이번에는 한 번의 시동이 걸렸다. 운전하던 친구는 도로를 벗어나지 않으려 했었고 우리는 도망치듯 공터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차 안의 정적은 더 무거웠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밤 우리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손자국, 그 형체들, 그리고 그날 잃어버린 친구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